대한민국 최초의 사성 장군인 고 백선엽 대장의 안장치기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조의를 표했고 시민들의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당정이 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숨진 당일 통화했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시가 수돗물 벌레 민원을 접수하고도 쉬쉬하다 5일 만에 긴급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이 인천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돗물 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일부 라돈 침대 사용자들이 침대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문기관 조사 결과 일반인들에 비해 암 발병률이 높아졌고 발병 시기도 빨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실패하고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홍콩에 있는 인력 일부를 서울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오늘 대전 현충원에 영면했습니다. 이 고인을 보내면서 많은 이들은 한국전쟁 다부동 전투를 떠올렸습니다. 70년 전 북한 침공 한 달여 만에 우리 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속절없이 밀렸었죠. 이를 막아낸 게 낙동강 다부동 전투입니다. 사단장이던 백 장군은 우리보다 병력이 3배나 많았던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냈고 덕분에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격할 수 있었습니다. 백 장군은 오늘 전투복을 입고 다부동 전투 지역에서 떠온 흙과 함께 묻혔습니다. 첫 소식 정한희 기자입니다. 태극기로 감싼 고 백선엽 장군의 영현이 늘어선 사단 깃발 사이로 들어옵니다. 역대 육군 참모총장과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예를 갖춰 경례합니다. 6.25 전투복을 수의로 입은 고인은 다부동 전투에서 북한군을 막아냈던 그 모습 그대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관 위로는 전후에 피가 스며 있는 6.25 전쟁 8대 격전지에 흙이 뿌려졌습니다. 첫 번째 전장터 문산 화평산입니다. 죽어서도 전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고인의 뜻에 따라섭니다. 이별은 슬프지만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먼저 가신 전우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저희 유가족들은 또 다른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조포도 대장 예우에 따라 19발이 발사됐습니다. 무거운 짐 이제 후배들에게 내려놓으시고 평화롭게 영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장식이 끝나고 백선엽 장군의 묘역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미처 인사를 못한 시민들이 아이와 함께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고인의 부인 노인숙 여사는 모두가 떠난 뒤 묘역을 다시 찾아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은 대전 현충원 내 장군 제2묘역에 안장됐습니다. 묘역 바로 앞에는 천안함 46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별로 불린 백전노장은 8만 3천여 명의 국군 장병과 나란히 누워 영원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환입니다. 자유와 평화는 절대 공짜가 없다. 고 백선엽 장군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70년 세월 앞에서 한국전쟁의 기억과 아픔도 흐려졌지만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현충원을 찾은 후배 장교들과 시민들을 김태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후배 예비역들이 고인에게 거수 경례를 합니다. 앞서 백선엽 장군 기념석을 세운 후배 예비역은 국가와 군의 발전에 헌신했던 고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만큼 부활을 진정으로 아끼는 진정한 지휘관이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25 전쟁 최대 격전이었던 다부동 전투를 설명하던 열정적인 모습도 생생합니다. 그 1사단장 하셨으니까 그때 사단 그 장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이 그분 오시면 또 구름대처럼 모이셔요.
장교로서에 대한 희생이나 본인이 직접 먼저 나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본받아야 된다라는 교육도 받았었고요. 백장군을 추모하는 행사는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분향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군인은 군인이어야 한다. 그렇게 담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오는 좀 있을 수 있을만은 공이 가오보다는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개설한 백장군의 사이버 추모관에는 11만 명 넘게 조의를 표하며 6.25 전쟁 영웅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입니다. 미국은 백악관에 이어 국무부도 고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도 침묵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안장식이 열린 대전 현충원에서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에 이어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헌화하며 고인과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오전에 열린 영결식에도 참석해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One of the founding fathers of our ironclad alliance that was forged in the crucible of combat and baptized in blood. Farewell, friend, and rest in peace.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고 백선엽 장군을 우리의 영웅, 조지 워싱턴 같은 한국군의 아버지로 부르며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오늘 새벽 성명을 내고 백선엽 장군 별세에 조의를 표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사성 장군으로 한국전쟁에서 조국에 대한 그의 봉사는 한미양국 공동가치인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의 상징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백선엽 장군 같은 영웅들 덕분에 오늘날 한국이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며 고인의 회고록 표지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 미국 외교안보 부처들이 외국 특정 인사 죽음에 잇따라 공개 성명을 내고 애도하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백선엽 장군 별세 이후 닷새째 아무런 메시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인사로는 군 장성 출신인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유일하게 영결식에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마지막 가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며 광복회가 시위를 벌였고 민주당 지도부는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을 비판했던 한 변호사는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이어서 안보겸 기자입니다. 독립군을 처벌한 백선엽 현충원 안녕을 적극 반대한다. 백선엽 전 대장 운구 차량이 대전 현충원에 도착하자 광복회 등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어제는 백 전 대장을 영웅으로 칭송한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을 미국으로 소환하라는 서한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백 전 대장을 칭송하면 그에게 학살당한 독립군과 민간인은 어떻게 되느냐며 내정 간섭 행태를 보여 한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YTN 라디오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는 백 전 대장을 두고 우리 민족인 북한을 향해 총을 쐈다고 발언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생방 도중 발언이 섞이면서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발언이 보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영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에 대한 논평도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추모 논평 한 줄 내지 않더니 오늘 영결식에 지도부는 철저히 외면을 했습니다. 끝내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거나 격에 맞는 예우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전쟁 영웅을 이렇게 대접하는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0여 명은 영결식장을 찾아 헌화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있었지만 성추행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박 시장의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시장이 숨진 당일 오후에 통화를 한 최측근입니다. 박 시장이 숨진 곳에서 발견된 휴대전화 말고 또 다른 휴대전화가 2대 더 있다는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이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옵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려고 최측근인 고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부른 겁니다. 고 전 실장은 지난 9일 오전 박 전 시장이 공관을 나서 잠적한 뒤에도 통화를 한 인물입니다.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고 전 실장은 이날 오전 공관에서 박 시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경찰에 진술했다면서도 내용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관에서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그거는 이제 경찰에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죄송한데 인터뷰 통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고 전 실장은 9일 오전 박 시장 피소 경위 등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느냐는 채널A 취재진의 문의에 대해 나중에 말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비서실장으로 재직해온 고 전 실장은 박 시장의 사망과 함께 퇴직 처리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숨진 장소에 남긴 휴대전화 1대와 개인 명의로 개통된 2대 등 총 3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을 통해 통신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성추행 고소인이 2차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에 사이버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했죠. 하지만 박 시장의 최측근들은 피해 여성이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사건을 이미 인지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여성 정책을 담당하는 보좌관이 박 시장에게 실수한 것 있냐고 직접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서울판 그린 뉴딜의 5대 분야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8일 오전입니다.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시의 여성 정책을 조언하는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이 시장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임 특보는 박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을 외부로부터 들었다며 혹시 실수한 게 있는지 물었고 박 시장은 바빠서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때는 피해 여성이 박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기 1시간 반 전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밤 임 특보를 다시 공관으로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는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2명이 더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임 특보가 일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다만 어디서 박 시장 관련 소식을 들었는지는 함구했고 불미스러운 내용이 뭐였는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진술은 시장 실종 이후 성추행 의혹을 알게 됐다는 서울시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젠더 특보께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보다는 채널A는 임 특보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서울시가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제조사권도 없는 데다 시장의 최측근들, 그러니까 소위 6층 사람들이 모두 퇴직한 상황이라 벌써부터 조사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어서 장하얀 기자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점점 커지고 있는 진상규명 목소리에 서울시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또 2차 가해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서장도 문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조사 대상인 이른바 6층 사람들, 박 시장의 최측근 정무라인 공무원들이 이미 퇴직했기 때문입니다. 민관 합동조사단은 이들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어떤 그런 조사에 관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방법 등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정엽 시장 권한대행도 이번 조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서 권한대행은 5년 전 성추행 피해 고소인이 시장 비서실로 발령났을 때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서 권한대행은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어떻게 하게 해서 여기에 비서실에서 일하게 됐는지 이런 것도 조사가 되면 이분도 조사 대상일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기자회견 내내 고소인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해 고소인 입장을 일방적 주장으로 단정 지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5일 만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육성 사과를 했습니다. 이 기자를 향한 비속어 논란, 당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 논란 등이 이어지자 직접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리고 행정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다시 사과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강훈식 수석 대변인을 통해 사과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대리 사과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틀 만에 다시 직접 사과한 겁니다. 이 대표는 박 전 시장의 빈소에서 취재 기자에게 비속어를 사용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질 게 있고 이 대표는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달라며 당에서도 성인지 교육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 비위 사실이 적발되면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 제명, 당원권 정지 등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4년 전 부천경찰서에서 성고문을 당했던 피해자입니다. 당시 국가 권력에 맞설 때 함께했던 변호인 중 한 명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죠. 권 의원은 오늘 눈물을 흘리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진상조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변호사님이라고 하네요. 예, 시장님과의 인연. 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해. 이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서울대 의료학과 재학 중인 1986년 의료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가 시국 사범으로 검거됐고 부천경찰서에서 성고문을 당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의 변호인 중 한 명이 바로 박 전 시장이었습니다. 남다른 인연에도 권 의원은 다른 여성 의원들과 함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주 냉정하고 정확하게 이 과정의 문제들을 밝혀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여겨집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먼저 하되 미흡하다면 당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당이 진상조사란 명목으로 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행위가 적절한 건지도 참 그런 점에서도 주저스러운 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이해찬 대표는 당의 진상조사는 어렵다며 서울시에서 사건 경위를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은폐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의 자체 조사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자, 수사 중인 사건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알려주는 것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의 성폭력 고소 사실이 사전에 유출됐는지 이 의혹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사회부 정현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이 성추행 의혹에 대해 알고 있었던 최측근들이 좁혀지고 있죠. 네, 바로 고환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 특보인데요. 네. 두 사람은 박 전 시장의 최측근인 6층 사람들로 이번 의혹의 시작과 끝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 의혹의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 중에는 누가 먼저 알았을까요? 일단 임순영 젠더 특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네. 임 특보가 오늘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보면요. 이번 사건을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안 건 현재로선 임 특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임 특보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서울시 외부에서 박 전 시장에 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데요. 바로 박 전 시장에게 물어봤지만 바빠서 잘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기 1시간 30분 전의 일인데요. 네. 임 특보 말대로라면 고소인이 고소장을 내기도 전에 사건 내용을 어렴풋이나마 알았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까진 고소장을 제출한 뒤에 경찰이나 청와대에서 고소 사실이 새나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임 특보가 누구에게 이 내용을 들었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의혹은 더 커진 셈이 됐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일을 알려준 서울시 외부, 이게 누군지가 핵심이겠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임순영 젠더 특보는 고소 사실을 몰랐다는 건가요? 일단 임 특보는요, 8일 밤 박 전 시장과 자신 그리고 다른 참모 2명 이렇게 회의를 했다 네. 말했습니다. 당시 회의는 이번 사건에 관해 열린 회의는 아니었다고 하고요. 임 특보 자신도 이때까지는 고소가 들어갔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전 시장이 회의 중에 낮에 나에게 했던 말이 뭐냐고 되물었다는 게 임 특보의 주장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아서 지금으로선 당시 분위기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시장에게 낮에 실수한 건 없냐고 물었는데도 늘상 하던 현안 회의를 했다. 정말 고소 얘기가 오가지 않았는지는 앞으로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다음날 오전에 박원순 전 시장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졌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 임순영 특보는요, 다음 날인 9일 오전에는 고소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박 전 시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이때 사건 내용을 알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한석 전 비서실장인데요. 네. 고 전 실장은 9일 오전 사건 경위를 인지했지만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건 몰랐다고 채널A에 밝혀왔습니다. 고 전 실장은 지금까지 알려지기론 박원순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입니다. 또 네.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박 전 시장을 만난 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에게 사건을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임순영 특보가 박 전 시장에게 미리 보고했는지도 몰랐다는 게 고 전 실장의 주장인데요.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에 했던 말 들어보시죠. 약 한 1시 39분으로 기억합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가 보고한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아니요. 고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도 신청해서 통화 내역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통화 내역을 보면은 고소 사실이 유출됐는지 이 부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경찰은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말했는데요. 네. 다만 통신 내역을 통해 박 전 시장이 누구와 언제 연락을 나눴는지 확인되면 이 사건을 박 전 시장이 미리 알았는지, 알았다면 누구를 통해 알았는지도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장 비서실에 있던 전직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회의를 여는 등의 사항은 비서실장 등 최측근 고위 간부들이 결정해 왔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사건 의혹의 시작과 끝에 서 있는 두 사람이죠. 고한석 전 실장과 임순영 특보는 현재 언론과의 연락을 거의 끊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건 내용이 새나간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제는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결국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공급 대책으로 이 방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안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좀. 아니,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한 TF. 그동안 서울시의 반대에 부딪혀온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그린벨트 택지 확보의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는 7시간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서울특별시 쪽과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겁니다. 현재 서울시 면적의 25% 정도인 149제곱킬로미터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데 서초구에 가장 많습니다. 이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이 해제 후보지로 언급됩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집을 지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녹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2018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집권 해제를 추진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인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이렇게 25% 넘게 뛰었지만 지방 아파트 값은 곤두박질 쳤는데요. 서울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기 위해 지방 아파트를 팔면서 양극화는 심해지는데 이 정작 세금은 지방 다주택자들도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2008년 지어진 전북 분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6월 전용 면적 152제곱미터가 3억 5,500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후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인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내놓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분양권 같은 경우 사신 분들이 다시 이제 재팔려고 내놓으시는데 사시는 분들이 없어 지금. 취득세 때문에 좀 부담을 느끼셔서 70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된 세제안이 전국에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지방의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율 8에서 12%,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고 6% 등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겨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지방 수요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올라갔다 2,000, 많아야 3,000 이렇게 지금 이제 올라온 건데 그마저도 지금 규제를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더 이상 연락이 뜸하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대책을 지역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호소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세금 걱정에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는데 경기 침체로 사는 사람이 없어 악순환의 연속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무래도 입지적으로도 집값 상승률에서도 서울, 특히 이제 강남 지역 쪽으로 쏠림 현상, 그리고 양극화가 좀 뚜렷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역별과 소득별 상황을 면밀히 살펴 세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나온 벌레 유충이 다른 지역에서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건수가 100건을 넘었습니다. 먼저 김재혁 기자입니다. 세면대에 받아놓은 수돗물에 벌레 유충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오늘까지 인천시에 접수된 유충 관련 민원은 100건이 넘습니다. 어제보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앞서 문제가 됐던 서구는 물론 부평구와 계양구에서도 유충이 나왔다는 신고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쓰지 못하게 된 일부 유치원과 학교는 빵과 우유 등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깨름직해야지 이제 물 먹기도 이제 빨리빨리 해줘야지. 우리도 그런 걸 알면 좀 조심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유충까지 나오자 인천시 수돗물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서구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배수지 2곳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며 일주일 안에 모든 배수지를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평구와 계양구에 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서는 유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 인천시의 미덥지 못한 대응이 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도 미적거리더니 아직 유충이 발생한 원인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9일. 인천시장이 처음 대책회의를 연 건 닷새 뒤였습니다. 부평정수장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역 중심으로 유충 발견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인천시 측은 발생 원인이 부평정수장에 있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가 된 곳이 저수조를 사용하는 곳이어서 저수조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유충이 새로 발견된 아파트를 직접 확인해보니 저수조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옥상에 올라가서 수시가 한번 올라가고 하는데 그런 지점이 있어요. 어떻게 있긴 있는데. 빈통이니까 그게 집수죠. 맞잖아요. 민원 발생 현장 상황과 동떨어진 인천시 측의 해명은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개별주택의 물탱크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름철에 기온상시 물탱크나 이런 데서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3개구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 정수장에서 유충을 발견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물탱크가 없어서 정수장에서 바로 들어온 걸로 보여진대요. 원인 규명부터 오락가락하는 인천시의 행정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잃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키도 크고 집중력도 높아진다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광고 보셨나요? 효과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거짓 광고였습니다. 심지어 업계 1위 바디프렌드 제품인데 회사도 그런 효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석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를 광고 모델로 내세워 젊은 층 공략에 나선 안마의자 업계 1위 바디프렌드. 지난해 1월에는 한 대당 380에서 420만 원으로 웬만한 성인 의자보다 비싼 청소년 안마의자를 출시했습니다. 여기 대치 사거리의 중심지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공부를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안마의자. 키가 크고 브레인 마사지로 집중력과 기억력이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키 성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실험은 하지도 않았고 브레인 마사지 효능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신뢰할 수도 없었습니다.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하여 키 성장 및 학습 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하여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 업체 측은 신제품 출시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문제된 광고는 지난해 8월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광고만 믿고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관련 규정이 없어 환불이나 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2년 전 크게 논란이 됐던 라돈 침대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라돈 침대와 암 발병 사이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돈 침대 사용자들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최소 2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를 사용했던 허병숙 씨. 2차례 암 진단을 받았지만 피해를 호소할 곳은 없었습니다. 대진 침대를 11년 사용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되었고 2017년에 또 암을 수술했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는 좌절을 느끼면서 라돈 침대 사용자 가운데 암 진단을 받은 180명이 대진 침대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라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를 외면하자 피해자들과 환경단체가 직접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라돈 침대 피해자들의 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최소 2배 높았고 암 발병 시기도 10년 더 빨랐습니다. 특히 폐암의 경우 남자는 일반인의 5.9배, 여자는 3.5배 더 높은 비율로 발생했습니다. 침대 사용 기간이 길수록 암 발병 확률은 높았습니다. 폐암 이외에 백혈병 등이 피해자군에서 또한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라돈과 백혈병 등의 발생 위험의 증가를 보고하는 기존 문헌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라돈이 내부 피폭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발생하는데 저희 딸이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백혈병이었어요.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실패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21세였어요. 피해자 단체는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진 침대에 대해 재조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교통사고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는데 현장에 사람은 없고 차에는 마약 성분이 든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만 나왔습니다. 신고자도 없었는데 미스테리한 출동의 전말 남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승용차가 인도 위에 비상등을 켜고 멈춰 있습니다. 10분 뒤 구급차와 순찰차가 출동해 확인했지만 승용차를 몰았던 중년 남성 운전자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성이 몰던 차량은 차도에서 인도로 올라와 이곳에 충돌했는데요. 사고 당시 충격으로 커다란 돌덩이가 바닥에서 뽑혀 나왔습니다. 차량 안에선 마약 성분으로 의심되는 액체가 담긴 주사기 3개가 발견됐습니다. CCTV 보니까 사람이 비틀비틀 걸더라고. 경찰은 사라진 중년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사기를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교통사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건 자동차 회사 고객 콜센터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사고 승용차는 수입 중형 세단으로 에어백이 터지면 차량 위치와 번호판 정보 등을 고객 콜센터에 자동 전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이 운전자에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자 112 출동을 의뢰하는 신고 전화를 한 겁니다. 고가 수입차의 선택 옵션인 SOS 콜 기능 덕분에 수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경찰은 주사기 속 액체가 마약으로 확인되면 마약 소지 혐의로 운전자를 체포해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대나무꽃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나요? 평생 한번 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하다는데 경남 창원의 야산에 만개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푸른 산 속에서 갈색빛을 품고 있는 대나무들. 댄잎이 떨어진 자리에 꽃이 피어난 겁니다. 대나무는 뿌리로 번식하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건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번에 꽃을 피운 대나무는 1000그루가 넘습니다. 누가 약을 치서 죽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게 꽃이더라고요. 부의 상징이다 생각하니까. 꽃이 다 피고 나면 대나무는 죽고 뿌리에서 다시 죽순이 생겨 수년에 걸쳐 대나무로 자라납니다. 개화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주기설, 영양분이 없어 핀다는 영양설 등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뿌리로 이렇게 증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화와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퇴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당히 희귀하고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몰려든 구경꾼들로 대나무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번 보기 힘들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에 너도 나도 꽃을 꺾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대나무 꽃을 꺾어가면서 이처럼 대나무 밭에는 부러지거나 휘어진 대나무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길목에 있는 과수원에 막무가내로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주인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예쁘게 보고 가면 얼마든지 보고 가도 나는 환영입니다. 보고만 좀 해주시면 다 내 소중한 작물들이고 하니까.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신비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가진 영화 속 주인공. 암에 걸린 아버지의 죽음을 막으려 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죠. 사랑하는 이의 임종이 다가오는 시간. 어떤 말을 하셨나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사랑한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사람도 정말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감각은 청각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는데요. 캐나다 대학 연구팀이 임종을 앞둔 호스피스 시설 환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서 임종 전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환자 5명에게 의식불명 상태에서 임종이 임박한 상황으로 넘어갈 때 일상적인 소리, 또 낯선 소리 등 5가지 패턴의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환자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뇌파 기록장치 EEG로 확인했는데요. 의식이 없는데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연구진은 들었다고 봤습니다. 들려주는 소리에 변화가 있을 때 뇌 반응에도 변화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건데요. 특히 실험 대상 환자 2명은 임종 몇 시간 전 소리를 들려줬을 때 보인 뇌 반응이 건강한 사람의 소리에 대한 반응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팩트맨이 연구를 직접 진행한 신경과학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 때는 반드시 말을 해줘야 한다면서 대답을 할 수는 없어도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환자들이 단어의 뜻까지 인지했는지 알 수는 없다는 게 이 연구의 한계지만 마지막 이별의 순간 사랑한다는 말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지난달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봉환식 기억나시죠? 이 행사도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세운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맡은 행사입니다. 이 탁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청와대는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정부 이야기는 좀 달랐습니다. 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환영 공연, 그리고 지난달 거행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봉환식입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지인들이 세운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수주에 진행한 대표적인 청와대와 정부 행사입니다. 탁 비서관이 개입해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노바운더리가 수주한 22건 행사 가운데 청와대 행사는 3건이 전부고 절차상 문제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행사에서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의전비서관실하고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새로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들어간다거나 할 때 이제 그 업체들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부처 공개 입찰로 선정된 업체와 의전비서관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프로그램이 일부 수정되면서 노바운더리가 끼어들기도 한다는 주장입니다. 업계에서는 탁 비서관과의 인연으로 해당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탁현민 비서관의 부증이 없었을 경우 이렇게 작은 업체가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같은 큰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무래도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 급한 상황이고 하면은 이제 아는 쪽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부처 주관 행사라도 대통령이 참석하면 의전비서관실이 해당 부처와 협의하는 것이라며 개입이 아닌 당연한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죠.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딱 그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더불어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직결되는 이른바 큰 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저희들 비판받을 부분은 감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스스로 약속을 깼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성 후보 공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경우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한다는 당헌을 스스로 위반한 거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당헌 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당대표로 있을 때 20대 총선을 겨냥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만든 겁니다.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된 바람에 치러지게 된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 내지 말아야죠. 우리 당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우리 당 비책 사유로 치러지게 된 그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이 책임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뽑는 데는 모두 400여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네. 둘이 비슷한 듯 좀 다르죠? 맞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에게 사과하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서울시가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시는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했고요.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오늘 피해 고소인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여성 의원들도 어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피해자라고 안 하고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겠죠? 민주당은 보통 성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고소고발, 폭로를 했다는 뜻을 존중해서 피해자가 확정되지 않아도 피해자라고 했는데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퇴한 오고돈 전 부산시장 때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 건을 민주당이 사과할 때도 피해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올해 초 총선을 앞두고 영입됐던 원종건 씨가 미투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민주당은 피해 호소인이라고 상대를 지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박원순 전 때는 이 피해 호소인 네. 이렇게 쓰기로 한 이유 이런 걸 설명을 했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물어봤는데요. 민주당 대변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대충 두 용어가 혼용돼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의미는 엄연히 다른데요. 무슨 그럼요. 정치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박 전 시장의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공식적으로는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고요. 통합당은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이 박 전 시장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온 만큼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갈팡질팡, 말 그대로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네, 정의당 여성본부가 오늘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철저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제 박 전 시장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네. 사과를 하고 또 오늘은 또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거네요. 네, 심 대표가 조문을 거부한 류호정 장혜원 의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탈당하겠다는 당원들의 반발을 잠재웠는데요. 하지만 당내 젊은 세대들이 반기를 들면서 분위기가 또 바뀐 겁니다. 민주당과 함께 가길 원하는 당원들을 생각해야 하는 심 대표와 고소인 편에 서서 진보적 행보를 뚜렷이 하려는 정의당 내 젊은이들 사이에 생각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심 대표가 이번 국정조사 요구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영향력이 한국에도 상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3대 일간지죠. 뉴욕타임스 홍콩 사무소 일부가 짐을 싸서 서울로 옵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아시아뉴스 운영 거점을 서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베트남 전쟁 개입 과정이 담긴 기밀 문서 펜타곤 페이퍼. 폭로의 시작은 1971년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홍콩에 있던 아시아본부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취재활동 제약이 우려되자 아시아 디지털 뉴스 거점을 서울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홍콩 주재 인력 3분의 1이 내년에 서울로 이동합니다. 반중 발언을 하는 외국인까지 처벌할 가능성을 열어둔 홍콩 보안법이 시행되면서 다른 주요 외신들 역시 홍콩을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员工或者他的运营呢，这是他自己的事情。我们对于外国媒体内部安排不做任何评论。 홍콩 보안법 시행을 둘러싼 미중 갈등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줬던 특별 대우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Hong Kong will now be treated the same as mainland China. No special privileges, no special economic treatment, and no export of sensitive technologies. 대만과 무기를 거래하기로 한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제재를 예고한 중국 외교부는 홍콩 지위 박탈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아시아 금융 허브였던 홍콩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미중 양국이 제재 폭탄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을 8일 만에 취소했습니다.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정체된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학교 정상화를 반복해서 외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So we're very much going to put pressure on governors and everybody else to open the schools, to get them open. 가을 학기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사실상 강제 출국시키는 조치까지 내놨습니다. If they're going to be 100% online, then they don't have a basis to be here.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새 이민 규정은 8일 만에 백지화됐습니다. 하버드와 MIT가 새 이민 규정의 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트럼프 행정부가 철회에 합의한 겁니다. 17개 주도 별도 소송을 통해 압박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는 백기투항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특히 중국과 인도, 한국 유학생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지난 2018년 440억 달러. 이 때문에 비자 취소로 경제적 타격과 혼란이 예상되는 대학들의 반발은 거셌습니다. 유학생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I felt this huge amount of burden just gone or taken away. I just broke down in tears. So it's been a lot. It's been a big emotional journey.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비자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새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미국 제약사가 임상시험에서 참가자 전원이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곧 3만 명이 참가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성공하면 연말쯤에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실험 대상자를 상대로 한 임상시험은 28일 간격을 두고 팔 윗부분에 백신 후보 물질을 2차례 투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모더나 측은 1단계 임상시험에서 3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양을 투여받은 참가자 45명이 모두 항체 형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한 그룹 참가자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사람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100마이크로그램 이상을 투여받은 참가자는 더 높은 수준의 항체가 발견됐는데 이 중 3명은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중화 항체 수치가 완치자보다 4배 높았습니다. It looks as though the vaccine generated a vigorous immune response. We like that. We think that's going to be associated with protection. 절반 이상이 접종 직후 피로와 두통, 오한 등 가벼운 증상을 호소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상 일상을 통해서 유의할 만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있었고 모더나는 현재 600명을 대상으로 2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최종 단계에 돌입하는 모더나는 연구소 87곳에서 참가자 3만 명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100마이크로그램을 2차례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회분, 내년 말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최대 12억 회분 생산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최하위권으로 처진 SK가 선수단 관리 소홀의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엔 어떤 영향을 줄지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유빈 기자. 네, 잠실입니다. 음주운전, 선수단 폭행, 은폐 의혹까지 있어서는 안 될 사건 사고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팀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SK 2군에서 벌어진 무단 외출과 음주 무면허 운전, 선후배 간 폭행까지 여기에 구단이 자체 징계를 한 뒤 KBO엔 늑장 보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은폐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2군에서 벌어진 일들을 1군 선수들도 당시에 이미 알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이라 여기에 크게
개의치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SK는 어제 2위 두산을 잡는 등 최근 10경기 5할대 승률로 반등세를 보였던 상황. 선수들은 오늘도 평소처럼 훈련에 집중했지만 2군팀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경기에서는 강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오늘도 3회 선취점을 올리며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현재 5회가 진행 중인데요. 두산이 3대2로 SK를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코로나가 없었던 37년 전에도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했던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4강에 올랐었는데요.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주역 신현호 감독을 만났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민준 기자입니다. 마침내 한국 이겼습니다. 한국 승리했습니다. 당시 AP통신이 뽑은 세계 6대 스타이자 붉은 악마의 골잡이. 그렇지. 오케이, 좋아. 나 때는 말이야 마스크 쓰고 4강 갔어. 바로 신현호입니다. 기적 같았던 4강 신화의 비결은 마스크 훈련이었습니다. 그 멕시코라는 데가 고지대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고위지책으로 이제 생각한 게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호흡이 좀 더 거칠기 때문에. 호랑이로 소문난 박종환 감독의 훈련은 그야말로 공포였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마스크를 끼고, 그리고 끼고 또 그 태능 선수 운동장을 400m 트랙을 뭐 기본으로 20바퀴 이상은 뗐으니까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을 넣었던 신현호는 4강 신화의 주역이었습니다. 출국할 땐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돌아왔을 땐 국민 영웅이 돼 있었습니다. 저 짐이 없어요, 공항에. 왜 없냐고 그랬더니 이미 호텔방에 다 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터뷰만 하러 가라.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10년째 단국대 축구팀을 이끌고 있는 신현호 감독. 제자들이 마스크 훈련을 잠시 체험해봤습니다. 궁도 잘 안 보이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감독님은 이거 끼고 엄청 오래 하셨다고 하던데. 거짓말. 꼰대. 전지훈련 갈 비용도 없었던 그 시절. 절실함이야말로 기적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오늘 하늘 보셨나요? 요란한 장맛비가 지나고 찾아온 선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쾌청한 하늘 보실 수 있겠는데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전국적으로 오늘보다 높아지겠습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대구와 광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내륙 많은 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동부 지역과 남부 내륙에 오후부터 밤 사이 5에서 60mm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짧은 시간에 강하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대기의 습도가 높은 탓에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중부와 경북 내륙은 가시거리 200m 안팎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운항 여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토요일에 다시 북상해서 일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전국에 다시 길게 비를 뿌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혼 없는 사과.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식 사과에 대해 야당이 내놓은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영혼 있는 사과는 뭘까요?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찾아봤더니 먼저 피해자의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자기 잘못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또 구체적인 방지책을 내놓고 마지막으로 타이밍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500자가 조금 넘는 이해찬 대표의 사과문을 살펴봤습니다. 친구라고 부르며 박 전 시장을 애도했던 이 대표, 고소인에 대한 공감 표현은 안 보였습니다. 잘못의 내용도 두루뭉실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단어도 피했지요. 진상조사도 서울시로 넘겼습니다. 마지막 타이밍은요, 이미 5일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떠밀린 사과가 된다. 내일도 뉴스입니다.